한 나라의 경제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600만 자영업자의 가게들입니다. 2024년 역사상 처음으로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 노란우산 공제 폐업 공제금은 1조 4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서울 아파트 1만 채에 가까운 가치가 사장님들의 실패에 지급된 셈입니다. IMF 때는 금을 모아 나라를 살렸지만 지금은 금을 팔아도 가게 월세를 못 냅니다. 비용, 플랫폼, 시대 변화라는 세 가지 덫에 갇힌 9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백만 폐업 시대.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수십 년 땀 흘려 모은 퇴직금과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증발했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가게 10곳이 새로 열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습니다. 음식업은 더 심각합니다. 100곳이 창업하면 96곳이 폐업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미 문을 닫은 가게보다 닫지 못하고 버티는 가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좀비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으면서 빚으로 연명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골목 곳곳에는 이런 좀비 자영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불이 켜져 있고 간판도 그대로지만 속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문을 닫지 못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폐업하는데도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철거비, 설비 처리비, 밀린 공과금까지 합치면 수천만 원은 기본입니다. 장사에서 손해보고 문 닫아도 손해보는 이중의 덫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특정 업종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동네 식당, 카페, 미용실, 학원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고 같은 고통이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창업한 가게들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배달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뛰어들었다가 일상이 회복된 이후 수요 절벽을 맞은 것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사장님들도 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는 이자가 훨씬 비쌉니다. 고금리 빚으로 버티다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는 끝없는 내리막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다 같이 어려워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업종은 특히 더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까요? 모든 자영업이 똑같이 힘든 게 아닙니다. 유독 빠르게, 유독 깊게 가라앉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 업종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해도, 아무리 친절해도, 아무리 맛있어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가항력적 3대 악재가 이들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의 덫입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장사할수록 손해보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의 덫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수수료와 배달비의 이익을 빼앗깁니다. 세 번째는 시대의 덫입니다. 기술 발전과 소비 트렌드 변화가 특정 업종 자체를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덫에 갇힌 9가지 업종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힘든 업종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업종들이 구조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는지 그 원인과 과정을 분석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혹은 여러분 자신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개별 사장님의 실력이나 운이 아니라 거시적인 구조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밀려왔고 자영업자들은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비용 폭등입니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기름값이 한꺼번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영업의 특성상 이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대기업은 가격을 올리면 됩니다.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네 가게는 다릅니다. 단돈 500원만 올려도 손님이 줄어듭니다. 옆집보다 비싸면 바로 발길을 돌립니다. 비용은 오르는데 가격은 못 올리니 팔고 남는 이익, 즉 마진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파도는 플랫폼 경제의 확산입니다. 배달 이민족, 쿠팡이츠 같은 배달 앱이 생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출을 늘려주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없으면 장사가 안 되는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관건은 수수료입니다. 배달 앱 수수료에 결제 수수료, 광고비까지 더하면 매출의 25%에서 35%가 빠져나갑니다. 배달로 1만 원어치를 팔면 3천 원 이상이 플랫폼으로 갑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이 수수료 부담이 늘었다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도 정작 돈은 플랫폼이 벌어갑니다. 세 번째 파도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피라미드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젊은 층은 줄어들고 노년층은 늘어납니다. 이게 왜 자영업에 치명적일까요?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는 경험과 편의에 돈을 씁니다. 동네 가게보다 온라인 쇼핑을, 오프라인 매장보다 배달 서비스를 선호합니다. 반면 노년층은 소비 자체를 줄입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으니 지갑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젊은 손님은 오지 않고 단골 어르신들은 돈을 안 쓰니 매출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파도가 만나는 지점에서 특히 취약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고 젊은 고객층이 핵심인 업종들입니다. 이런 업종은 한두 가지 악재가 아니라 세 가지가 동시에 덮칩니다. 여기에 한국만의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약자로 선진국 38개국이 모인 국제기구입니다. 이 OECD 평균 자영업자 비율은 약 15%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약 25%에 달합니다. 인구 대비 가게 수가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40대, 50대에 명예퇴직을 당하면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재취업은 어렵고 그나마 퇴직금으로 할 수 있는 게 가게 차리는 것입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든 창업은 실패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작은 시장을 두고 싸우는 형국입니다.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는 줄어드니 가격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서로 조금이라도 싸게 팔려고 하다 보면 모두가 손해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승자 없이 모두가 지는 싸움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업종별 현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먼저 비용에 덫에 갇힌 업종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용에 덫에 갇힌 첫 번째 업종은 목욕탕입니다. 동네 목욕탕은 대한민국 서민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퇴근 후 피로를 풀고 주말이면 가족끼리 찾던 공간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전국의 목욕탕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원인은 에너지 비용입니다. 목욕탕은 본질적으로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사업입니다. 물을 데우려면 가스가 필요하고 사우나를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24시간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니 에너지 소비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이후 가스비와 전기세가 급등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월 관리비가 수백만 원씩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수십 년 한자리에서 장사해온 사장님들도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올리면 될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목욕탕 주 고객층은 노년층입니다. 가격에 민감한 분들이 많아서 1,000원만 올려도 발길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습니다. 목욕탕 철거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형 보일러 철거, 굴뚝 해체, 배관 정리, 타일 제거까지 합치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올라갑니다. 돈을 벌어도 손해, 문을 닫아도 손해인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종은 주유소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주유소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마진율이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한 리터 팔아서 남는 돈이 수십 원에 불과합니다. 인건비와 임대료를 빼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래도 장사가 되던 시절에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셀프 주유소와의 경쟁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직원이 직접 주유해주는 유인 주유소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밀립니다. 손님은 점점 줄어드는데 고정비는 그대로입니다. 폐업을 결심해도 문제입니다. 주유소 부지는 수십 년간 기름을 다뤄왔습니다. 땅속에 기름이 스며들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업하려면 토양 정밀 조사를 받아야 하고 오염이 확인되면 정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비용이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팔고 닫고 싶어도 못 닫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업종은 PC방입니다. 한때 PC방은 대박 업종이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에서 게임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PC방 업계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전기세입니다. 고사양 컴퓨터 수십 대를 24시간 가동하니 전기 요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냉난방비, 인터넷 회선료, 게임 라이선스 비용까지 더해집니다. 고정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주 고객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10대와 20대 초반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젊은 세대는 PC 게임보다 모바일 게임을 선호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할 수 있는데 굳이 PC방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컴퓨터 장비 문제도 있습니다. 최신 게임을 돌리려면 고사양 장비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부품은 2년에서 3년이면 구식이 됩니다. 계속 새 장비에 투자해야 하는데 매출은 줄어드니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세 업종의 공통점은 탈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용 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고 인구 감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미 투자한 돈이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억 단위 시설 투자를 했는데 접으려니 철거비가 또 억 단위입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두 번째 테마는 착취의 덫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딴 놈이 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할 업종들이 정확히 이 상황입니다. 사장님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정작 이익은 플랫폼과 본사와 원자재 업체로 흘러갑니다. 첫 번째는 김밥집과 분식점입니다. 김밥은 대한민국 국민 음식입니다. 바쁜 아침 한 줄, 출출한 저녁 한 줄. 누구나 부담 없이 먹는 서민 음식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서민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독이 되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김 가격, 채소 가격, 계란 가격이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이 심각합니다. 원가는 2배 가까이 뛰었는데 김밥 가격은 그만큼 못 올립니다. 왜 못 올릴까요? 소비자 인식 때문입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김밥은 저렴한 음식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김밥은 물가를 체감하는 기준점 같은 존재입니다. 김밥 한 줄에 5,000원이라고 하면 비싸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이 매출 감소로 직결됩니다. 옆집 경쟁업체가 조금이라도 싸면 손님을 뺏깁니다. 두 번째는 중국집입니다. 중화요리 전문점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배달 앱 의존도가 극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짜장면과 짬뽕은 배달 음식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배달 시스템이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배달 앱 수수료가 핵심입니다. 기본 수수료에 상위 노출을 위한 광고비를 더하면 매출의 25%에서 35%가 빠져나갑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8,000원을 받으면 2,000원 이상이 플랫폼으로 갑니다. 여기에 배달 라이더 비용까지 사장님이 부담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주방장 구인난도 심각합니다. 젊은 세대가 힘든 주방 일을 기피합니다. 숙련된 중화요리 주방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만든 소스에 의존하게 됩니다. 맛의 차별화가 사라지니 가격 경쟁만 남습니다. 끝없는 출혈 경쟁입니다. 세 번째는 저가 커피 전문점입니다.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난 업종입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0원,
2,000원대를 내세운 저가 커피숍이 골목마다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종이 가장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전국 커피 전문점이 9만 6천 개를 넘었습니다. 2025년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커피숍입니다.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너무 많은 가게가 너무 적은 손님을 두고 경쟁합니다. 저가 커피 한 곳이 들어서면 인근 개인 카페 3곳에서 4곳이 연쇄 폐업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익은 5년 사이인 140%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 수익은 제자리입니다. 본사는 가맹비와 로열티라고 부르는 브랜드 사용료, 그리고 원두 납품 마진으로 돈을 법니다. 카페 사장님은 하루 13시간 일해도 월 300만 원 남기기 어렵습니다. 평균 영업 기간이 3년이 채 안 됩니다. 3년을 못 버티고 문을 닫는 곳이 절반이 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더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이익이 사장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중간에서 빨아가는 존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배달 플랫폼, 프랜차이즈 본사, 건물주, 원자재 업체. 사장님은 이들을 위해 일하는 디지털 소장농 신세가 되었습니다. 땅 주인 대신 플랫폼을 위해 일하고 수확물 대신 수수료를 바치는 현대판 소장농입니다. 세 번째 테마는 소멸의 덫입니다. 앞서 본 업종들은 힘들어도 버티면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할 업종들은 다릅니다. 기술과 트렌드가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동네 카센터입니다. 자동차 정비소는 오랫동안 안정적인 업종이었습니다. 차는 계속 고장나니까요. 그런데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휘발유나 경유로 달리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엔진이라는 복잡한 기계 덩어리입니다.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점화 플러그, 타이밍 벨트.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할 부품이 수백 가지입니다. 이게 전부 정비소의 밥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전기차는 구조가 훨씬 단순합니다. 배터리와 모터가 핵심입니다. 엔진 오일 교체가 필요 없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도 회생 제동 덕분에 오래 갑니다. 회생 제동이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모터가 발전기 역할을 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기술입니다. 이 덕분에 브레이크 패드가 덜 닳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기차는 동네 정비소에 맡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연간 정비 비용이 10만 원 선에 불과합니다. 2025년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가 77만 대를 넘었습니다. 매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신 차량들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도 컴퓨터 진단 장비가 없으면 손도 못 댑니다. 고가의 장비와 전문 교육이 필요합니다. 동네 정비소 사장님의 오랜 경험과 손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노후 대비 1순위였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영원할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공인중개사 업계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독점의 붕괴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집이 매물로 나왔는지, 시세가 얼마인지 중개사만 알았습니다. 이 정보가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방, 호갱노노 같은 앱에서 누구나 매물을 확인합니다. 실거래가도 공개됩니다.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거래 절벽입니다. 고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집을 사고 파는 사람이 급감했습니다. 거래가 없으니 수수료도 없습니다. 사무실 월세는 나가는데 수입은 끊겼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는 중개사 사무실이 수십 개씩 몰려 있는데 거래할 물건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네 옷가게입니다. 보세 옷가게, 편집숍, 동네 부티크. 이런 소규모 의류 매장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중국 직구 플랫폼의 공습이 치명적입니다. 알리 이용자가 912만 명, 테무 이용자가 823만 명입니다.
합치면 1,700만 명이 넘습니다. 해외 직구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옵니다. 비슷한 디자인의 옷이 절반 가격도 안 되게 팔립니다. 동네 옷가게가 가격으로 경쟁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원가부터 차이가 나니까요. 더 씁쓸한 현실이 있습니다. 동네 매장은 무료 피팅룸으로 전락했습니다. 손님들이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고 사진 찍은 다음 온라인에서 더 싼 걸 삽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응대했는데 정작 매출은 온라인 플랫폼이 가져갑니다. 노력이 배신당하는 기분입니다. 세 업종 모두 회복 가능성이 낮습니다. 전기차 보급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은 더 정교해질 것입니다. 해외 직구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소비 패턴의 변화를 개인이 막을 수 없습니다. 시대가 특정 업종을 퇴장시키고 있습니다. 9가지 업종의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다 죽어가는데 왜 백화점 명품관은 항상 북적일까요? 해외여행 수요는 왜 사상 최대일까요? 경기가 정말 나쁘다면 다 같이 어려워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답은 소비의 양극화에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K자 회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 후 회복 과정에서 어떤 계층은 위로 올라가고 어떤 계층은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알파벳 K처럼 갈라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소비 시장이 정확히 이 모습입니다. 양극단만 살아남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극강의 가성비가 있습니다. 다이소, 편의점 도시락, 저가 커피, 최소한의 비용으로 필요를 해결하는 소비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확실한 사치가 있습니다. 명품 가방, 오마카세, 프리미엄 여행, 돈이 아깝지 않은 특별한 경험에 대한 소비입니다. 문제는 그 중간입니다. 어중간한 가격대, 어중간한 품질의 동네 자영업은 설 곳이 없어졌습니다. 동네 미용실에서 3만 원 내고 머리하는 건 아깝게 느껴지고 청담동 유명 헤어숍에서 15만 원 쓰는 건 기꺼이 합니다. 합리적 소비라는 이름 아래 중간 가격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위 계층의 소득은 계속 늘어나는데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버티기에 급급합니다. 자산 양극화는 더 심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강남 아파트 가진 사람은 명품 쇼핑을 합니다. 전세 대출 갚느라 허덕이는 사람은 편의점 밥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같은 나라 같은 시대를 사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네 자영업은 양쪽 모두에게 외면받습니다. 부유층에게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서민층에게는 부담스럽습니다. 극단적 가성비도 극단적 프리미엄도 아닌 어중간함이 독이 됩니다. 동시에 소비 채널의 변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는 동네 상권에서 대부분의 소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쇼핑이 일상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가는 건 특별한 경험을 위해서입니다. 평범한 물건은 클릭 한 번으로 삽니다. 그래서 동네 자영업이 살아남으려면 양 극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극강의 가성비로 편의점과 경쟁하든지 대체 불가능한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하든지. 그런데 대부분의 자영업자에게 이 두 선택지 모두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대량으로 물건을 만들거나 사들여야 원가를 낮출 수 있는데 이걸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규모의 경제 없이 가성비 경쟁은 불가능합니다. 프리미엄 전략은 자본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어중간한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계속 고객을 잃어갑니다. 남은 고객마저 가격에 민감해지면서 마진은 더 줄어듭니다. 나선형으로 추락하는 상황입니다. 소비의 양극화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돈의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동네에서 쓴 돈이 동네에 머물렀습니다. 이제는 그 돈이 어디론가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부의 대이동입니다. 가장 먼저 돈이 몰리는 곳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입니다.
배달이 이민족에 주문하면 수수료가 나갑니다. 네이버에 광고를 하면 광고비가 나갑니다.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결제 수수료가 나갑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 사면 그 돈은 중국으로 갑니다. 동네 사장님 매출의 상당 부분이 플랫폼을 거쳐 대기업이나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수혜자는 건물주입니다. 장사가 안 되어도 임대료는 내야 합니다. 오히려 좋은 상권일수록 임대료가 비쌉니다. 사장님은 손님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건물주를 위해 일하는 꼴이 됩니다. 매출이 늘어도 임대료가 함께 오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세 번째 수혜자는 에너지 기업입니다. 전기세, 가스비, 유류비, 자영업 운영에 필수적인 에너지 비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돈은 한국전력, 가스공급사, 정유사로 흘러갑니다. 사장님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없이는 장사가 안 됩니다. 건물주 없이는 가게를 열 수 없습니다. 에너지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 세 존재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동네 상권은 일종의 생태계였습니다. 빵집 사장님이 옆집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고 반찬 가게 사장님이 건너편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습니다. 돈이 동네 안에서 돌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고객이었습니다. 이제 그 순환고리가 끊어졌습니다. 동네에서 쓴 돈이 동네에 머물지 않습니다. 플랫폼 서버는 동네에 없습니다. 건물주는 다른 지역에 살면서 월세만 받습니다. 에너지 기업 본사는 서울 한복판에 있습니다. 돈은 동네를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이런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누출이라고 부릅니다. 지역 경제에 투입된 돈이 지역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누출이 많아지면 지역 경제가 활력을 잃습니다.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자영업 붕괴는 단순히 사장님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지역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동네 가게들이 사라지면 골목이 죽습니다. 골목이 죽으면 동네가 죽습니다. 동네가 죽으면 도시 전체가 활력을 잃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돈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이익은 주주 배당과 임원 보수로 나갑니다. 건물주의 임대 수익은 또 다른 부동산 투자로 이어집니다. 서민 경제로 다시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열심히 일하는 자영업자는 점점 가난해지고 자본을 가진 쪽은 점점 부유해집니다.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본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 붕괴의 본질입니다. 개인의 노력이 통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암울한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걸까요? 모든 자영업이 다 망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의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퇴직금 2억 원 들고 치킨집이나 카페 차리는 건 창업이 아니라 기부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성실함과 좋은 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소개한 9가지 업종에 해당한다면, 차별화된 기술이나 확실한 팬덤이 없다면 진입하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이미 구조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남는 자영업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온라인이나 프랜차이즈가 따라할 수 없는 것, 사장님만의 손맛, 특별한 경험, 인간적인 연결, 가격이 아닌 가치로 승부합니다. 둘째, 충성 고객을 확보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단골을 만듭니다. 단골은 가격에 덜 민감합니다. 경기가 나빠도 찾아옵니다. 입소문을 내줍니다. 팬덤이 있는 가게는 플랫폼 의존도도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비용 구조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임대료가 낮은 곳을 찾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입니다. 매출이 아닌 순이익에 집중합니다. 작지만 튼튼한 구조를 만듭니다. 예비 창업자라면 오늘 이 영상을 경고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퇴직금이 있으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이런 이유로 창업하면 높은 확률로 실패합니다. 철저한 시장 조사와 차별화 전략 없이는 시작하지 마십시오. 이미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버틸 수 있는 상황인지,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손실을 감수하고 일찍 정리하는 게 더 큰 손실을 막는 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현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600만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그 가족까지 합쳐 수천만 명이 영향을 받습니다. 가계 부채 문제로, 소비 위축으로, 지역 경제가 텅 비는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겨울이 길어질 것입니다. 쉬운 해답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유독 높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많은 가정이 이 문제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중에 자영업을 하는 분이 한 명쯤은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위기는 우리 사회가 자영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 후 당연히 가게를 차린다는 공식, 성실하면 성공한다는 믿음,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퇴직금 2억 원이 생긴다면 창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래도 살아남는 자영업의 비밀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매출을 올리고 단골을 만드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어떤 전략이 통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제 흐름과 돈의 구조를 꾸준히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위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기를 미리 아는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